直通世界。大家好，欢迎大家来到深圳卫视《直说中国》节目的录制现场，我是洪硕，来自中国深圳。我们知道，中韩两国地缘相近、人员相亲、经贸相融，始终是亚太经济格局当中休戚与共、密不可分的合作伙伴。不过，当前全球的产业链正在加速重构，国际地缘政治格局也在加速演变，这对中韩合作提供了新的机遇，当然也面对着新的挑战。那么，如何推动中韩的产业链从加速重构走向创新共生，为两国之间的经济增长以及整个区域的产业链的安全注入更多的稳定性和正能量？我们今天这一场沙龙活动就将中韩产业链设定为主题，同时呢，我们也非常荣幸地邀请到了3位嘉宾来共同探讨相关的话题，在这里为您一一的介绍。让我们欢迎三星电子前副社长李秉彻，韩国经济大学国际经营专业系主任教授刘子扬，汉阳大学商学院教授崔成任先生。刘先生呢，常年往返于中韩两地，对中韩经贸合作的新变化、新趋势都有着自己独到的观察。掌声请出刘子扬教授。中韩两国的交往史从1992年开始建交，到今天我们的中韩的贸易额从60亿美金，一直到今天，贸易额一直都是接近3000多亿美金。这其实是一个两国之间非常大的一个贸易体系和一个压舱石的经济基础。贸易保护主义这种现象的抬头，其实对我们整个全球的产业链的都是有一个非常大的危险以及压力。当然，对于中韩之间的产业链也是有非常重要的影响。基于此呢，我想这也是对中韩两国产业链重构也带来了一个非常好的一个机会。我为什么要提到这个问题呢？因为我们大家都知道，中国是个什么市场？中国有的是消费群体、应用场景，中国有迭代的速度。韩国有什么呢？韩国有一高端制造、智能化制造产业链，所以呢，这方面的契合，其实对我们未来中韩两国产业链的重构，以及我们两国之间的产业链的携手合作，是有非常大的意义的。这张图片呢，也是估计大家也许在新闻上也能看得见，也就是百度与这个现代和起亚汽车进行的一个人工智能的一个融合。签署的一个协议，这说明了什么呢？其实我们也知道，现代和起亚作为韩国非常重要的支柱产业，也是在全球的汽车领域也是作为前3大汽车企业之一。那么进入中国市场，与中国百度能够在智能化应用以及数据应用、云计算等领域的深度合作和绑定，也是中韩两国在产业链上融合的一个非常标志性的一个事件啊。今年4月份，中国的汽车作为比亚迪，应该是超越了韩国本土当中的日本所有新能源汽车的销售总和。中国的新能源汽车能够进入到一个成熟的韩国汽车市场，这是一个非常不容易的事情，也是一个划时代的意义。但是呢，作为韩国的很多产业界的以及消费者、学者，可能想到的是什么呢？中国的新能源汽车进来了，那么对韩国的产业会造成什么样的影响？一些工作人员会想到，我们的工作可能会产生很大的影响，是否会失去工作这种担心。但是我认为恰恰相反，我们每一个时代的迭代，我认为可能会淘汰技准时代的一些人员以及产业的一些我们认为是没有效率的一部分，但同时也给大家创造了一个什么样的机会呢？可能是更多的一些高效率的生产方式，以及更多的工作岗位。但这个工作岗位需要我们这些新青年来接收，能够吸收，能够拿得住才可以。黄仁勋来到首尔上了综艺节目，前年呢
这个比尔盖茨也上了韩国的综艺节目，马斯克也来了。为什么都要来到韩国？韩国也是一个非常好的一个国际性舞台，也是对韩国青年有利的一些要素吧。所以呢，我认为未来，就像我现在给大家展示的一样。第二呢，我认为人工智能时代，我们的青年更多的要结合人工智能的这些最前沿的这些技术，作为人工智能的应用者。正是因为韩国是一个非常好的一个平台、一个基地，所以呢，也是对韩国这些所有的青年能够创造一个国际化的视野，能够培养一个国际化管理型人才的一个基地。所以呢，我想未来呢，韩国的和中国的产业的发展，我想不仅仅就只是我们以前传统的贸易增长，同时也是两国携手共进，共同创造未来的一个新时代。谢谢大家。好，谢谢刘子阳教授的精彩分享，请您回座休息。朋友们，我们知道，像韩国的这个三星，包括 SK， 还有现代这些知名的韩国企业呢，在中国深耕扎根多年。但是近年来呢，也有越来越多的这个中国企业也积极的到韩国去布局。那么接下来将要为我们分享的是三星电子的前副社长李秉彻先生。那李先生呢，将结合自身在一线多年的管理经验，为我们分享中韩企业携手共赢的优秀案例，同时呢，也为我们讲述中韩企业如何从单向投资走向双向赋能。掌声有请李秉彻先生。한중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수교 당시 연 13만 명이었던 상호 방문객은 코로나 직전 1,0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동행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노동 집약형 제조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회조, 동간, 심천 같은 곳이 주요 진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산업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단순 조립 제조는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지금은 첨단 기술 산업이 협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중 협력의 상징 하나를 꽂으라면 당연히 저는 삼성의 시안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삼성에서 일할 때 공장 후보지 선정부터 직접 참여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삼성을 중심으로 국제기업 수십 개가 모인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이 중국에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이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에 인프라도 좋고 또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이 거꾸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새만금 단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전기차 BYD는 지난해 한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 1년 만에 8천만 대 이상 팔았습니다. 과거 한중 경제 협력은 한국의 기술 및 중국의 기술 및 투자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일방향 구조였다면 오늘날에는 쌍방향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중 협력이 방향도 이제 쌍방향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협력의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은 바로 양국의 청년들입니다. 다가오는 심천 에이펙을 계기로 한중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며 새로운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接下来要为大家分享的是来自汉阳大学商学院的崔成振教授。崔教授常年深耕经济学领域的研究，那今天呢，他将围绕全球产业链重构，解读中韩产业分工演化，还有未来的趋势。掌声有请崔教授。
한중 관계는 지난 수교 이후 30년을 넘는 동안에 꾸준하게 그 무역의 볼륨을 높여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시장과 그 다음에 압도적인 생산 효율을 활용을 했고요. 또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은 핵심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존성의 바탕으로 인해서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4개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영학에서는 경쟁하면서 협력한다, 즉 코피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이 두 나라는 어떠한 협력에 그러한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과 첨단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은 성숙 공정, 그다음에 설계,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BM 성공의 이면에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히토류, 갈륨 이런 히토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만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는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경쟁하지만 그 이면에 그러한 경쟁과 협력의 강도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관계가 밸류체인 하에서 상하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럼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역량과 그다음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특히 굉장히 고령화된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또는 일부 품목의 이 대부분의 수출이 몰림으로써 그러한 외부 불안정,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과 그 다음에 핵심 그러한 장비, 노광 장비와 같은 핵심 장비,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이 SLCD라는 그러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삼성은 소니의 첨단 패널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요. 삼성은 이 일본을 통해서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보완 관계가 미래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지만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국제 표준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만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실버 산업이라든지 AI와 같은 미래 불확실성이 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러한 가치를 시너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其实，2024年的中韩贸易额达到了3208.8亿美元啊，增长了5.6%，而且中国呢连续21年成为韩国最大的贸易伙伴。三位嘉宾怎么来看待当前这个中韩经贸合作的压舱石的作用？与传统的这个货物贸易相比，商品贸易相比，今天这个两国之间的产业链深度融合表现出哪些新特征呢？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그런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삼성이 이제 제조 공장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은 그 제조 공장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건데 사실은 한중 간의 관계에서 수교 이후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 한중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협력과 경쟁을
같이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이 경쟁 속의 협력, 협력 속의 경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산업이 AI 시대와 또 미래 산업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인 한 나라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고 같이 맞춰본다고 하면 앞으로 특히 한중 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동남아나 중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가 이제 1단계 제조업에서 문화,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고도화됨에 따라서 그 기회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더 열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就在今年1月，韩国总统李在明先生对中国进行了访问。当时呢，中韩明确，中韩之间从这个经贸合作的关系，从原来的垂直分工，向现在的水平互补，进入到这样的一个合作新阶段。那三位觉得这样的一种转向，它最大的特征是什么？又对中韩的企业带来了什么样的机遇呢？ 이 수직적 분업, 수평적 협력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현재의 한중 간의 관계는 말 그대로 수평적 협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제조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원부재재를 공급을 하면 그 원부재재를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 국내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에 같이 진출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잘 되면 한국이 잘 되는 서로 윈윈 관계였죠. 그래서 수평적 분업은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거는 이제 아니었는데, 중국도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그런 협력들은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삼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제조업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제조업은 이제 거의 다 옮겨간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노동 집약형 제조 중심으로 하다가 산업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기술 집약형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학술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고요. 한국도 그 길로 갔고 또 중국도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그런 하나의 협력 관계가 현재 양국이 같이 산업 고도화가 되면서 그런 이제 수평적 관계로 바뀌는 것은 필연적 관계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속에서도 서로 협력을 할 때 서로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为什么叫水平呢？我认为就是一个对等的一个关系。怎么对等呢？共同来这个设计，我们共同来这个合作，共同能把这个新的产品应用到中国市场，或者是甚至携手能把这些产品或者这种产业引入到第三方。中韩两国在半导体、在动力电池这些关键的领域可以说是高度互补的。但是我们知道，现在当前全球的这个产供链非常的不稳定、不确定啊。那在这样的情况之下，中韩如何通过合作来打造一个韧性的供应链，来降低安全成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고 이들이 나중에 중국에 돌아갔을 때 한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어로는 이거를 하이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해외에서 공부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든지 다양한 기회를 찾는 그러한 인재들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를 더 고도화했을 때 윗단에서는 기업들이 하고요, 밑단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과정이 꾸준하게 동반이 될 때 한중 관계의 수평적 결합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为什么我们要开 APEC 会议？这也是一个非常重要的国与国之间的一个问题，能让国家之间相互的更多的交流起来，能让他们串起来，把我们未来可能会发生的问题提前提出来，来讨论解决。
那在今年11月，APEC 会议就要在中国深圳举办了。那李先生，您之前有没有去过深圳？对于深圳这座城市是一个什么样的印象？您觉得深圳会在推动中韩之间产业链的这种合作，包括技术转化当中，会扮演一个什么样的角色？ 저는 심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열 몇 번 정도 갔었고요. 실제로 심천의 정부 사람들하고 직접 그 협상을 해서 우리 삼성의 이 정보통신 휴대폰 연구소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활력이 넘치고 중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는 데 심천의 강점은 뭔가 하면 중국의 다른 심천은 그 자체로서 어떤 전자산업의 그 생태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에 가면 어떤 부품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이제 한국의 기술 또 한국의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심천의 어떤 생태계 또 인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진다면 이 한중 간의 관계에서 심천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심천하고 이제 광주 지역을 많이 갔었는데 이 심천 지역과 광주 지역의 지방 정부 관료들의 그 열정적인 그 외자 유치 사업 그리고 기술 발전의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들이 협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심천 APEC을 계기로 해서 심천하고 한국의 협력의 어떤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崔教授，您对深圳了解吗？ 네, 저도 최근에 선전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심천의 이 남삼구에 있는 이노베이션 파크, 그다음에 둥간에 있는 엑스포 파크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미래가 선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임금 격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너무 커서 인재들도 중소기업으로 많이 유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전에서 그런 중소기업의 활력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이런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인 부조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구나 겉으로 보이는 AI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내실 있는 제조업의 원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도 이제 졸업하고 기업가가 되고 싶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싶다.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이러한 기업가적 정신이 배우는 그러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선전에 직접 진출하거나 아니면 창업에 의도가 있는 학생들이 선전해서 중국 학생들과 같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그러한 싹을 저는 몇 개의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선전이 앞으로 세계적인 메이커의 헐리우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과의 교류가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국 간의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중소기업 학생들을 선전으로 적극 보내고 선전에서 이걸 적극 유치한다면은 상당히 교류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我们知道中韩自贸协定谈判已经进行到了第14轮了，主要是聚焦服务贸易，包括投资还有金融开放。您最希望能够在哪个领域率先获得突破？这对中韩的中小企业来说有什么样的直接利好？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 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요. 중국의 플랫폼에서 코디네이터가 직접 그 현지의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현지에 이미 구축한 그러한 환경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조언과 그러한 자원과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보고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 부분에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중 사이에서의 최애국 대우라든지 서비스나 의료나 이러한 고도의 라이센스나 그런 규제가
필요되는 산업에서 양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중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장벽을 낮출 수 있게 아주 진보적인 방식에서 양국 간의 그런 정상과의 관계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의 특히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那么在 APEC 这样的一个框架之下，中韩如何进一步的推动、加快亚太自贸区建设的进程？今年呢，我们是要共赴深圳之约嘛？那其实我们通过中韩合作，能够为这个区域的这个贸易自由化提供什么样的样板？ 사실은 각국의 규정도 틀리고 또 입장도 틀리기 때문에 이 아시아 전체를 FTA로 묶는 이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장기적인 그런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그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과 중국이 RCEP의 주요한 그런 구성 어떤 국가이고 또 APEC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에서도 아시아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표는 원대하지만 실천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CEP의 범위 내에서 그런 하나의 이 자유무역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RCEP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양자 간의 관계의 그 한중 FTA 2단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무역지대를 갖추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目标很宏大，但是要从小事一步步的做起啊。崔教授。 네, 한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하면서 특히 의료 산업이라든지 통신 또는 투자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선전 APE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밑단에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칭다오에 있는 그런 실버 산업 회사를 케이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중국 의료 또 실버 산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확고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담판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상호 호혜에 대한 원칙을 이번 선전 APEC에서 그 합의점에 이룬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물꼬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선전 APEC 회의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社长，我知道您其实对这个地缘政治方面也有自己独特的研究还有分析。你觉得在当前这种全球贸易保护主义抬头的这个情况之下，那么都说这个世界经济看亚洲嘛？您对即将召开的这个 APEC 深圳会议您有什么样的一个期待？ 지금 이제 세계의 경제가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행행하고 어떤 이제 이런 학술계에서는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이런 하나의 학술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공급망이 분절되는 그런 하나의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의 이제 이 APEC의 그 이 중요성이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추세는 보호주의로 가지만 그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또 바꾸는 데는 이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하나의 지역에서의 어떤 자유무역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의 어떤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미부하는 어떤 보충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APEC은 이 주요한 그런 경제 대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EC의 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협력점을 찾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가 자유무역의 어떤 하나의 큰 기치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好，非常感谢3位嘉宾接受我的访问啊。那同学们，现在进入到我们现场的互动环节啊。哪位同学？ 네, 유지영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선전시와 같은 기술 혁신 도시에서 한국 청년 인재들에 제공하는 특별 기회와 인재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중국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개발구나 그런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외국 인재들이 중국 그 현지 인재들과 같이 창업한 경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외국 인재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그 한국과 중국 관계가 너무나 특수하고 또 시너지 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전이나 다른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좀 더 전향적인 인재 유입 정책 또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더 많은 성과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전이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其实深圳有很多的有关人才的这种优惠政策。据我所知，它有一个鲲鹏创新创业项目，就是针对45岁以下的，包括外籍人员，都会给予一定的政策优惠。而且呢，这个对留学人员的创业呢，也有相关的一些政策。好，非常感谢3位嘉宾的真知灼见啊，也非常感谢在座现场同学们的踊跃提问。那其实呢，我们伴着 APEC 即将在深圳召开这样的一个东风，我们今天相聚在汉阳大学进行思想碰撞，也希望今后中韩之间进行更加深入的交流，不断的拓宽我们的经贸合作的赛道，也希望我们一起共绘亚太经济繁荣的新画卷。好，非常感谢同学们的参与，再见。